1943년 11월 7일 프랑스 카르픽 비행장에서 영국 해협을 가로지르는 거센 역풍이 놀라운 속도로 연료를 소모시켰습니다. 제355 전투비행단 제3588 전투대대 소속 윌리엄 E. 로치 소위는 프렛 앤 휘트니 R2800 엔진이 덜거덕거리기 시작하자 계기판의 연료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앞에는 영국이라는 안전한 곳이 있었지만 연료 상황을 고려할 때 유혹적일 정도로 가까웠지만 불가능할 정도로 멀었습니다. 아래로는 프랑스 들판들이 조각보처럼 펼쳐져 있었는데 일부는 아군 지역이었지만 대부분은 독일군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비행장이 그가 알던 연합군 기지와 놀랍도록 비슷해 보였습니다. 로치 소위는 착륙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대한 리퍼블릭 P-44D 썬더볼트, 일련 번호 42222390 비틀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전투기는 잔디밭에 부드럽게 착륙했습니다. 로치 소위는 지상 차량을 따라 주기장으로 이동하여 엔진을 껐고 그때서야 근처 항공기에 그려진 발켄크루츠 독일군 십자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몇 분 전까지 그가 싸우던 독일군이 이제 소총을 겨눈 채 그의 조종석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로치 소위의 전투기 조종사로서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는 남은 분쟁 기간을 슈탈라크 루프트 할세, 스탈락 러프트, Y에서 보내게 되지만 독일 루프트와페의 교육은 어느 쪽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비틀을 조사했을 때 발견한 것은 미국 산업 역량과 기술적 정교함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P-47 썬더볼트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미국의 공학 철학, 생산 능력, 그리고 물량 풍부함의 완전한 구현이었습니다. 다음 18개월 동안 독일 엔지니어들이 노획된 썬더볼트들을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시험하고 비행하면서 그들은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독일은 단순히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범주의 산업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의 손에 들어간 노획 P-47의 이야기는 압도적인 물량 우위가 군용 항공기에 적절히 적용되었을 때 전술적 우수성과 조종사 기량이 전쟁의 결과를 바꾸기에는 점점 더 부족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썬더볼트는 독일 엔지니어들에게 절실히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었던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자원, 산업 인프라, 그리고 미국 공장이 표준 장비로 생산하고 있던 것을 구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943년 11월 7일 윌리엄 로치 소위의 P-47 노획은 루프트와페가 전투에서 썬더볼트를 처음 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일 조종사들은 1943년 4월 제4 전투비행단이 B-17 폭격기를 점령 유럽 상공의 적대 공역으로 처음 호위했을 때부터 이 거대한 미국 전투기와 싸워왔습니다. 루프트와페의 전투 보고서에서 나타난 초기 감상은 경멸과 혼란이 뒤섞인 것이었습니다. 민첩한 포케불페프바르 190과 메서슈미트 BF 외공구에 익숙했던 독일 조종사들은 미국 전투기가 터무니없이 크고 저고도에서 둔하며 루프트와페가 이해하는 공중전의 요구사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1943년 봄과 여름 내내 독일 전투기 부대의 전투 보고서는 P-47의 저조한 상승률, 저고도에서의 둔중한 조작성, 그리고 그들이 미국 조종사들이 전통적인 선회 도그파이트를 회피하려는 태도로 인식했던 것을 일관되게 지적했습니다. 숙련된 루프트와페 조종사들 사이의 초기 평가는 썬더볼트가 대부분의 전투가 발생하는 중고도에서 기동에서 앞설 수 있는 열등한 설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평가는 치명적으로 불완전한 것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전투 보고서의 다른 세부 사항들은 미국의 열등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더 골치 아픈 무언가를 암시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전투에서 이탈하기로 결정한 썬더볼트가 일단 급강에 들어가면 따라잡을 수 없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조종사들이 교전을 선택했을 때 파괴적인 효과로 발사되는 8문의 중기관총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표준 7.99mm 탄환에 무적인 것처럼 보였고 종종 20mm 기관포 사격에도 버티는 장갑 보호를 언급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은 심지어 심각하게 손상된 썬더볼트조차도 비행을 계속하며 어떤 독일 전투기라도 파괴했을 법한 전투 피해를 입은 채 비틀거리며 영국으로 돌아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손상된 P-47들은 날개 일부가 떨어져 나간 채, 엔진에서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채, 조종면이 날아간 채, 그럼에도 조종사의 통제하에 일상적으로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로치 소위의 온전한 썬더볼트가 카르픽에서 멈춰섰을 때 루프트바페는 드디어 그들이 과소평가해왔던 항공기를 상세히 조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현지 루프트바페 요원들은 미국 전투기에 완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표본을 노획하는 것의 정보적 가치를 즉시 인식했습니다. 몇 시간 안에 비틀은 사보타주나 손상을 막기 위해 무장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미국 표식은 날개와 동체에 독일의 발켄크로이츠로 신속하게 덧칠되었고 밝은 노란색 식별용 페인트가 하면과 꼬리 표면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노란색 페인트는 RLM 04 옐로우로 지정된 모든 노획 항공기에 대한 루프트바페의 표준 관행이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평가용 항공기를 격추할 수도 있는 독일 대공포 사수들의 아군 오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노획 직후 항공기를 베를린 북서쪽 약 100km 떨어진 메클렌부르크에 위치한 루프트바페 최고의 시험 시설인 레히린으로 이송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항공기는 치르쿠스 로사리우스 지르쿠스 로사리우스 평가부대에서 사용하던 부호인 T9 플러스 FK 명칭을 부여받았습니다. 레히린 시험소 예프로붕스텔레 레칠린의 수석 시험 조종사이자 수석 엔지니어인 한스 베르너 레르헤는 초기 평가 비행을 수행하도록 배정되었습니다. 전쟁 중 단 한 대의 항공기도 추락시키거나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고 궁극적으로 F-95까지가 넘는 다른 항공기 유형을 비행했던 레르헤는 항공기에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을 고려하여 적절한 주의로 완화된 직업적인 호기심으로 P-47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그의 비행 일지에 기록되었고 나중에 그의 회고록 루프트바페 시험 조종사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군 노획기 비행 루프트와프 테스트 파일럿 Flying Captured Allied Aircraft of World War II이 굴판되었는데 조종석의 복잡성에 대한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계기판에는 독일 전투기에서 발견되는 게이지 수의 2배는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한 레버들은 레르헤가 독일 설계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시스템을 제어했습니다. 터보 슈퍼차저 시스템은 독일 항공계에서는 이론적이었지만 미국 설계에서는 분명 표준 관행이었던 배기 흐름 관리 원리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정속 프로펠러는 독일의 동급 장치와는 다르게 작동했습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독일 조종사들이 끊임없는 스로틀 및 혼합비 조절을 통해 수동으로 다루었던 정교한 자동 엔진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레르헤는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P-47 조종석은 숙련된 조종사조차 당황하게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점차적으로 대부분의 레버와 계기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즉시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조종 장치들도 있었다. 그는 비행을 시도하기 전에 지상에서 조종 장치를 실험하고 배치도를 연구하며 상당한 시간을 보냈는데 이는 조종 매뉴얼이나 운영 문서의 도움 없이 익숙하지 않은 항공기를 시험 비행하는 그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엔진 시동 절차만으로도 독일의 표준 관행을 넘어선 정교함을 드러냈습니다. 프렛 앤 휘트니 R2800W 와스프는 거대한 터보 슈퍼차저 시스템을 적절히 초기화하기 위해 특정 절차를 필요로 했습니다.
레르헤는 자신의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으로 각 단계를 목록화하고 각 동작의 목적을 추론하며 체계적으로 과정을 따랐습니다. 18기통 성형 엔진이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을 때 그것은 독일 직렬 엔진의 날카로운 소리나 심지어 FV190의 동력을 공급했던 BMW 8591 성형 엔진의 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배기량과 억제된 엄청난 동력 예비력을 말해주는 깊고 강력한 럼블이었습니다. 레르헤는 조종 장치를 통해 항공기의 무게를 느끼며 조심스럽게 지상 활주했습니다. P-47D는 공허 중량이 거의 1만 파운드였고 이 기체는 여전히 상당량의 연료와 완전한 탄약 적재량을 싣고 있어 샷탄초 500파운드에 가까웠습니다. 비교하자면 독일에서 가장 무거운 단좌 전투기 중 하나인 F-190A 파틀은 공허 중량이 약 7,650파운드였고 최대 적재 중량에서는 약 1,800파운드였습니다. 감투였습니다. 썬더볼트는 단좌 전투기로서는 진정으로 거대했으며 루프트바페가 운용하는 일부 쌍발 엔진 항공기보다 더 컸습니다. 레르헤는 이륙을 위해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고 독일과 미국의 공학 철학의 차이가 즉시 명백해졌습니다. R2800은 표준 부스트 설정에서 2000마력을 발휘했으며 물 메탄올 분사를 사용할 때는 전시 비상 동력이 2기토 300마력에 달했습니다. 독일 생산 최고의 성형 엔진이자 FV190의 동력 장치인 독일의 BMW 891D는 최대 연속 동력 설정에서 1700에서 1730마력을 생산했습니다. 이러한 동력 우위에도 불구하고 P-47의 더 큰 중량은 이륙 거리가 레르헤가 예상했던 것보다 길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송 비행장의 거의 전체 잔디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중에 뜨자 레르헤는 저고도에서만 썬더볼트와 싸웠던 독일 조종사들이 항공기의 능력을 왜 근본적으로 오해했는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꾸준히 상승했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터보 슈퍼차저를 작동 온도로 조절했습니다. 25,000피트 아래에서는 P-47이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이 보고서에서 묘사했던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무겁고 선회에서 둔하며 기동성에서 독일 전투기와 맞설 수 없었습니다. 상승률은 FV190이나 BF109에 비해 기껏해야 평범했습니다. 이 고도 범위에서는 현대 전투기에 탑승한 어떤 유능한 독일 조종사라도 지속적인 선회 전투에서 썬더볼트를 능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만 피트 상공 어딘가에서 항공기의 특성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배기가스로 구동되며 고도 증가에 따라 기압이 감소하면서 효율이 점점 더 높아지는 터보 슈퍼차저는 엄청난 양의 압축 공기를 엔진 실린더로 강제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독일 엔진들이 산소를 헐떡이고 동력을 잃었지만 R2800은 전격 출력을 완전히 유지했습니다. 독일 전투기들이 해수면 동력의 약 70% 수준으로 작동하고 있었지만 썬더볼트의 엔진은 여전히 전격 출력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레르헤는 25,000피트에서 스로틀을 앞으로 밀었고 그렇게 큰 항공기로서는 놀라운 활력으로 썬더볼트가 가속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고속 특성을 시험하기 위해 급강에 들어갔고 항공기는 폭력적이라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P-47은 가파른 급강에서 시속 500마일을 넘어 가속했으며 공기 흐름이 기체 주변에 압축되면서 조종장치가 급격히 뻣뻣해지는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이 속도에서 급강에서 회복하려면 조종간에 두 손을 대고 상당한 물리적 힘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항공기는 제트시대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이해될 압축성 한계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롤 속도는 레르헤를 즉시 감탄하게 했고 독일 조종사들이 이 무거운 미국 전투기에 대해 가정했던 모든 것을 반박했습니다. 크기와 무게에도 불구하고 썬더볼트는 롤 성능이 뛰어나다고 여겨졌던 FV190을 포함하여
레르헤가 비행했던 어떤 독일 전투기보다도 빠르게 롤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성은 파괴적인 급강하 속도와 결합되어 독일 조종사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보고해왔던 전술적 우위를 만들었습니다. 고고도에서 공영에 처한 미국 조종사는 단순히 뒤집어서 급강하하여 어떤 독일 전투기도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추격을 시도하는 루프트바페 조종사는 압축성 효과에 직면할 것이었고, 이는 P-47의 더 강한 기체와 더 효과적인 조종 장치가 더 성공적으로 처리했습니다. 레르헤는 노획한 썬더볼트를 포괄적인 시험 비행 프로그램에 따라 비행 특성 플라이트 엔벨로프를 체계적으로 탐색하며 표준 레흘린 평가 절차에 맞춰 비행했다. 그의 예비 보고서에는 독일 공군을 당혹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독일 전투기 설계가 근본적으로 우월하다고 여전히 믿고 있던 본부 직원들을 말이다. 이상의 고도에서는 연합군 폭격기 편대가 독일 대공포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이 비행함에 따라 공중전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 고도에서 P-47 썬더볼트는 독일 전투기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동성과 상승률에서 독일의 이점을 무효화하는 특정 중요한 측면에서 우월했다. 이어지는 몇 주 동안 레흘린의 기술자들은 표준 에어로비의 뛰어난 절차에 따라 비틀을 철저하게 테스트했다. 그들은 모든 부품을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정밀기기로 모든 치수를 측정했으며 모든 주요 부품과 조립품의 무게를 재고 다양한 조건에서 모든 시스템을 테스트했다. 터보 과급기, 터보 슈퍼차저 시스템은 고고도 성능에 대한 미국과 독일의 접근 방식 간의 주요 차이점을 나타내는 기술이었으므로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상세한 조사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자원제약적 설계 철학에 익숙했던 기술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프레젠 휘트니, 프래트 앤드 위트니, R2800, 더블 와스프. 엔진은 중앙 크랭크축을 중심으로 각각 9개의 실린더가 두 줄로 배열된 총 18개의 실린더로 구성되었다. 총 배기량은 2008콘 4.5세제곱인치 4.298리터에 해당이었다. 직접 비교하자면 BMW 8.1D의 배기량은 곱인치 41.88리터였다. 그러나 배기량만으로는 엔진 간의 상당한 출력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다. 는 단조 알루미늄 합금 피스톤, 극심한 온도를 견디기 위한 나트륨 냉각 배기 밸브, 그리고 독일 야금학자들이 전문적인 부러움을 느끼며 검토했던 고품질 강철 합금으로 단조된 크랭크축이 통합되어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충분한 양으로 얻을 수 없는 재료들을 알아보았다. 미국 재료의 품질과 제조 정밀도는 독일 검사팀을 경악시켰다. 모든 부품은 엄격한 공차, tight tolerances에 따른 정밀 제조의 증거를 보여주었다. 표면 마감은 모든 부품에 걸쳐 일관되게 매끄러웠다. 마그네토 시프트는 독일에서 점점 희귀해지는 재료를 사용했고, 스파크 플러그는 독일 동등품보다 우수한 품질의 고급 세라믹을 포함하고 있었다. 연료 분사 시스템은 가혹한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전투기보다는 실험실 장비에서나 볼 법한 정밀도로 작동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엔진 전체가 재료 대체나 자원 제약으로 인한 품질 저하의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미국인들은 원래 설계된 그대로 이 엔진을 제작했으며 전쟁 후반 독일 생산을 점점 특징지었던 필사적인 임시 방편 없이 모든 지정된 재료를 사용했다. 터보 과급기 시스템은 독일이 개발을 시도했지만 생산 항공기에는 성공적으로 구현하지 못했던 공학적 정교함을 드러냈다. 18개 실린더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매니폴드를 통해 수집되어 동체 양측을 따라 흐르는 단열 파이프를 통해 조종석 뒤쪽 아래에 위치한 터빈 장치로 보내졌다.
뜨거운 배기가스에 의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는 이 터빈은 원심 압축기 (Centrifugal Compressor를 구동하여 엔진의 과급기로 추가 공기를 강제 주입했다. 이 시스템에는 압축된 공기의 온도를 낮춰 밀도를 높이고 파괴적인 폭발 데토네이션을 방지하는 인터쿨러가 포함되어 있었다. 자동 조절기는 조종사가 원하는 매니폴드 압력, manifold pressure를 설정하는 것 외에는 지속적인 개입 없이 부스트 압력과 터빈 속도를 제어했다. 독일 기술자들은 이론적인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사한 접근 방식을 탐구하는 실험 프로그램을 수행했지만 1943년까지 독일 산업을 괴롭혔던 재료 부족과 제조 한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시스템을 대량 생산 전투기에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터보 과급기는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극심한 온도를 견뎌야 하는 터빈 블레이드용 이국적인 고온 합금을 필요로 했다. 제어 시스템은 정밀 제조와 신뢰할 수 있는 부품을 요구했다. 광범위한 덕팅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내열성 재료와 완벽한 밀봉을 필요로 했다. 모든 요소는 진동, 고고도, 60데크데프에서 엔진 근처 200데크데프가 넘는 극심한 온도 변화, 그리고 잠재적인 전투 피해에 노출되는 전투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했다. 미국인들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완성된 시스템을 생산되는 모든 P-47에 표준 장비로 설치했다. 터보 과급기는 특수 임무나 제한된 생산량을 위한 실험 장비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이 항공기가 작동하는 방식이었고 수천 대의 항공기에 설치되었다. 선진 기술을 표준 생산 장비로 아무렇지 않게 구현한 것은 독일 기술자들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산업 역량을 드러냈다. 레흘린 평가에서 나온 독일 기술 보고서는 터보 과급기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현재 독일이 생산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역량을 초과하는 공학적 정교함과 제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언급했다. 전략적 재료 부족과 연합군의 폭격으로 인한 제조 표준의 점진적인 저하, 숙련공을 강제 노동으로 대체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시스템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재료, 정밀 제조, 그리고 품질 관리는 1943년 당시 독일 산업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단순히 넘어섰다. 무장 설치는 미국의 풍부함과 설계 세부 사항에 대한 관심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제공했다. P-47D는 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 8정을 장착했으며 각 날개에 4정씩 설치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독일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기관총 4정과 20mm 기관포 2정을 혼합하거나 초기 모델에서는 총 6정의 기관총을 장착했다. 8정의 중기관총을 설치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은 추가적인 중량과 복잡성을 감수하더라도 화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이었다. 각 기관총은 날개 구조에 내장된 별도의 탄약통에서 탄약을 공급받았으며 각 탄약통에는 4비시 보발이 들어있었다. 8정의 기관총을 모두 합한 총 탄약 용량은 3,400발이었다. 직접 비교하자면 FW-190A는 일반적으로 기관총용으로 약 2,000발, 기관포용으로 총 500발을 탑재했다. P-47 조종사는 탄약이 소진되기 전까지 약 20초 동안 8정의 기관총을 연속으로 발사할 수 있었고 총 발사 속도는 초당 100발에 육박했다. 8정의 모든 기관총이 공간의 한 지점에 집중되도록 적절히 조화되었을 때 그 화력의 양은 어떤 목표물에게도 압도적이었다. 노획된 항공기의 무장 시스템에 대한 독일의 시험 발사는 그 파괴적인 효과를 문서화했다. 설치 품질은 시스템을 검토한 독일 무장 전문가들을 감탄시켰다. 각 총은 고고도에서 온도가 6띠끼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서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 가열식 격실에 장착되었다. 사용된 탄피와 분리된 탄띠 연결구는 슈트즈를 통해 수집되어 날개 아랫면의 포트를 통해 배출되었고
이는 항공기를 손상시키거나 조종면에 간섭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 시스템은 레흘린 시험 동안 다양한 대기 조건에서 수천 발을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림이나 급탄 불량도 기록되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했다. 탄약 품질 또한 미국 산업 역량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냈다. 59경 탄약은 일관된 사양으로 제조된 철갑 탄심,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소위 화합물,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연소하는 예광탄 요소를 사용했다. 시험 결과 미국 탄약은 전략적 재료가 부족해지면서 품질 저하를 겪었던 독일 동등품보다 일관되게 더 신뢰성이 높았다. 썬더볼트의 방어 장갑은 조종사 생존성을 위해 상당한 중량 페널티를 기꺼이 수용하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독일의 설계 우선순위와 철학적인 차이였다. 조종석은 여러 면에서 두꺼운 장갑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조종사는 미국 설계자들이 장갑 욕조라고 부르는 곳에 앉아 아래와 뒤쪽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다. 조종석 앞유리는 기관 총탄을 막고 기관포 포탄 파편에 저항할 수 있는 두꺼운 방탄 유리로 구성되었다. 추가 장갑판은 오일 쿨러와 취약한 터보 과급기를 포함한 중요 시스템을 보호했다. 총 장갑 중량은 200파운드를 초과했으며 이는 탄약을 포함한 기관총 2정을 추가하는 무게와 거의 같았다. 독일 전투기는 일반적으로 더 가벼운 중량과 더 나은 성능을 우선시하면서 전투작전에 피할 수 없는 대가로 더 높은 조종사 사상자를 받아들이며 덜 포괄적인 방어 장갑을 장착했다. 이러한 설계 철학의 차이는 정비 용이성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미국 설계자들은 전방 항공기지에서 근무하는 정비사들이 야간, 악천 후 또는 적의 공격 위협 하에서도 항공기를 신속하게 정비해야 할 것을 분명히 예상했다. 모든 주요 구성 요소는 간단한 도구만 필요한 퀵 릴리스, 패스너로 고정된 대형 패널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 거대한 엔진은 표준 리프팅 장비를 사용하고 명확하게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현장에서 몇 시간 내에 교체될 수 있었다. 주요 수리를 위해 공장 수준의 정비를 예상하고 설계된 독일 전투기는 주요 부품 서비스 시 일반적으로 더 광범위한 분해가 필요했다. 이러한 차이는 미국의 풍요로움과 독일의 희소성을 반영했다. 미국인들은 순수한 생산 효율성보다는 작전 효율성을 위해 설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비 용이성에 공학 자원을 할애할 여유가 있었다. 노획된 P-47의 무정의 설치는 미국 기술이 독일 동등품을 능가하는 또 다른 영역을 보여주었다. 이 항공기는 공대공 및 공대지 통신을 위한 SCR-274N 지휘 무정의와 추가 통신 채널을 제공하는 SCR-525A 연락 무정의를 탑재했다. 두 장치 모두 당시 독일 무정의 역량을 초과하는 명확성과 통신 범위를 자랑했다. 독일 무정의 시스템은 미국 기술자들이 우수한 부품 설계와 더 나은 차폐를 통해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지속적인 간섭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무정의는 아궁이를 지상 관제사에게 자동으로 식별하여 아군 5인 사격을 방지하는 피하 식별 시스템과 통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준의 자동화된 식별은 1943년 독일군에게는 부족했던 정교함을 나타냈다. 아마도 독일 기술자들에게 가장 심오한 게시 레벨레이션은 단일한 첨단 시스템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항공기 전체에 걸친 품질과 완성도에 대한 축적된 인상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모든 구성 요소는 미국 기술자들이 설계하고 제조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그 구성 요소의 최상의 버전인 것처럼 보였다. 재료 부족으로 인해 분명하게 타협된 부분은 없었다. 선호하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어서 대체 재료가 사용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다. 전략적 폭격으로 산업 역량이 저하되고 재료 부족이 심화되면서 독일의 전쟁 후반 생산을 점점 더 특징지었던 필사적인 임시 방편을 반영하는 것도 없었다. 독일 레히린에서 작성되어
루프트바페 기술 서비스국을 통해 배포된 기술 보고서들은 이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P-47 썬더볼트는 설계자들이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제작되었으며 자원 부족으로 인한 타협 없이 모든 지정된 재료와 공정이 사용되었다. 원래 설계 사양에 대한 이러한 수준의 제조 충실도는 전쟁이 진행될수록 독일 산업이 달성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추가적인 P-47기들이 노획되어 비교 평가를 위해 레히린으로 보내지면서 비행 시험 프로그램은 1943년 겨울부터 1944년 초까지 계속되었다. 1944년 5월 29일 제332 전투비행단 제3001 전투비행대대 소속 로이드 S. 헤스콕 소위가 수송 비행 중 방향을 잃고 이탈리아 로마 리토리오의 적점령 비행장에 착륙하면서 또 다른 P-47기가 독일군 수중에 들어갔다. 그의 항공기 1년 번호 4075971은 독일군에 의해 빠르게 압수되었다. 이 P-47기는 이전에 제317 전투비행대대 소속으로 8기 격추 기록을 세운 에이스 조지 노아튼의 개인 탑승기였다. 독일군은 이 항공기를 레히린으로 이송하여 처음에는 8816으로 지정했고 이후 1944년 10월 12일 치르쿠스 로자리우스로 옮겨져 T-파이물펄스 LK라는 명칭을 부여받았다. 레히린에서 축적된 시험 데이터는 전선 루프트바페 전투기 부대에 취합 및 배포된 전술적 권고사항을 만들어냈다. 이 권고사항들은 P-47기의 적어도 성능이 좋지 않고 상승 속도가 느려 독일 전투기들이 해당 고도에서 분명한 우위를 가질 수 있으므로 배 5,000피트 이하에서 P-47기와 교전하는 것이 독일 조종사들에게 가장 높은 성공 확률을 제공한다고 조언했다. 조종사들은 공격하는 썬더볼트로부터 급강하하여 벗어나는 것을 피하도록 특별히 경고받았는데 이는 미국 전투기가 급강하 시 독일 항공기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단순히 가속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보고서들은 손상된 P-47기들이 독일 전투기를 파괴할 정도의 전투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주 계속 비행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몇 번의 명중만으로 항공기를 격추시킬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집중 사격으로 공격을 공격적으로 밀어붙여야 했다. 그러나 개별 조종사들에게는 유용했지만 이러한 전술적 조언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근본적인 전략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독일은 독일의 산업 생산, 능력에 비해 사실상 무제한적인 물자 자원을 가진 상대와 싸우고 있었다. 손상되거나 파괴된 모든 P-47기는 월 300대 이상의 최대 생산량으로 며칠 내에 대체되었다. 미국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은 훈련이 단축되고 연료 부족으로 비행 시간이 제한되면서 독일이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양의 숙련된 조종사를 배출했다. 미국 썬더볼트 작전을 지원하는 보급 시스템은 명백한 제약 없이 연료, 탄약, 예비 부품을 공급했지만 독일의 보급은 끊임없는 연합군의 공중 공격으로 악화되었다. 노획된 P-47기들은 결국 플루그 카피탄 터도르 로자리우스가 지휘하는 루프트바페 특수시범 부대인 치르쿠스 로자리우스로 이송되었다. 이 특수부대는 점령된 유럽 전역의 최전선 전투기 기지를 순회하며 독일 조종사들이 노획된 연합군 항공기를 직접 보고 식별 특징과 전투 특성을 배우도록 했다. 시범 비행은 교육적 목적과 심리적 목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수행했다. 조종사들은 전투에서 맞닥뜨릴 적 항공기의 시각적 식별 특징과 전술적 특성을 배웠다. 또한 그들은 연합군 장비가 특히 전투가 점점 더 많이 일어나는 고고도에서 자신들의 장비보다 특정 중요한 능력에서 우월하다는 물리적 증거를 보았다. 이 시범 비행에 참석했던 루프트바페 조종사들과의 전후 인터뷰는 노획된 미국 전투기의 능력이 직접 시연되는 것을 본 심리적 영향을 드러냈다. 치르쿠스 로자리우스 조종사들은 독일 전투기들이 특정 비행 영역, 특히 중고도에서 우위를 유지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시범 비행은 P-47기 및 이후
P-51기의 호위를 받으며 미국 폭격기 편대가 작전하는 고도에서는 독일 전투기들이 명백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노획된 P-47기에서 수집된 정보에는 전쟁 초 루프트바페 브리핑에서 유포되었던 일부 낙관적인 가정을 직접적으로 반박하는 상세한 성능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다. 해수면 고도에서 P-37D는 약 350km의 최대 속도를 달성했으며 이는 동일 고도에서 F-190A사의 카르펜미표빗과 비교할 때 특별히 인상적이지 않았다. 7,000피트 고도에서 썬더볼트는 약 3,700 도달했다. 그러나 3,000피트 고도에서는 P-47기가 416큰 피해를 달성한 반면 포케불프는 3,710에 도달하기 위해 애썼고 BF 갱코부지는 약 385m를 기록했다. 전투 고도에서의 이러한 성능 우위는 명확하고 결정적이었으며 연합군 폭격기 편대가 독일 대공포화를 피하기 위해 더 높이 비행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실용 상승 한도 비교는 독일 조종사들에게 똑같이 실망스러웠다. P-47 썬더볼트의 실용 상승 한도는 42,000피트에 달했다. 독일 전투기들은 35,000피트 이상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희박한 공기로 인해 엔진 출력이 감소하여 고고도에서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미국 폭격기 편대는 독일 요격기들이 겨우 도달할 수 있는 고도에서 작전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으며 전투 고도에 도달한 요격기들은 효과적인 전투 기동을 위한 충분한 출력 예비력이 없었다. P-47 호위기들은 이러한 고도에서 편안하게 작전하며 완전한 전투 능력을 유지한 반면 독일 전투기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과 독일 전투기 간의 항속거리 비교는 미국 산업 및 보급 우위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냈다.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P-46D는 독일 깊숙이 침투하는 임무에서 폭격기를 호위할 수 있었다. 초기 P-47 모델들은 효과를 제한하는 짧은 항속거리를 가졌지만 1944년에는 108갤레온 드롭 탱크를 장착한 썬더볼트들이 1,000마일 이상을 커버하는 임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했다. 주로 독일 본토 방어를 위한 단거리 요격 임무를 위해 설계된 독일 전투기들은 장시간 작전을 위한 내부 연료 용량이 부족했다. 작전 방향의 차이는 미국 전투기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교전할 수 있었던 반면 독일 전투기들은 방어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노획된 썬더볼트들은 또한 거한 카메라 영상 검토와 노획 전 전투에서 살아남은 항공기의 전투 피해 패턴 분석을 통해 미국 조종사 훈련 및 전술 교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다. 증거는 미국 조종사들이 P-47의 강점을 강조하고 약점을 노출시키는 상황을 피하는 전술을 일관되게 사용했음을 시사했다. 그들은 터보 슈퍼차저가 명확한 이점을 제공하는 고고도를 유지했다. 그들은 독일 전투기가 우위를 점하는 지속적인 선회, 공중전을 시도하기보다는 급강하 및 급상승 공격을 사용했다. 그들은 개별 전투에 참여하기보다는 조정된 2기 또는 4기 편대로 작전하여 명백히 유리해 보이는 개별 교전 기회를 포기해야 할 때조차 상호 지원을 유지했다. 미국 전술 실행에서 드러난 규율은 증거를 연구한 루프트바페 분석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많은 루프트바페 조종사들, 특히 숙련된 에이스들은 개인적인 기술과 공격적인 전술에 의존하여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싸우는 것을 선호했다. 미국 조종사들은 확립된 교리를 일관되게 따르고 체계적으로 서로를 지원하며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공격성이 전술적 판단을 압도하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규율적인 접근 방식은 우수한 고고도 장비와 증가하는 수적 우위와 결합되어 전쟁이 진행될수록 노련한 독일 조종사들조차 극복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조합을 만들어냈다. 1944년 6월 D-Day 무렵에는 전략적 상황이 악화되어 노획 항공기에 대한 정보가 독일의 전쟁 노력에
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루프트와페는 미국 장비가 여러 중요한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다. 그들은 미국 전술을 파악했다. 그들은 연합군 항공기 성능에 대한 상세한 기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전략적 물자, 제조 능력, 그리고 훈련된 인력을 생산할 수 없었다. 레히린 보고서들은 루프트와페 기술 서비스국 전체에 신중하게 취합되어 전문적으로 배포되었지만 주로 독일을 필연적인 패배로 이끌고 있던 기술적, 산업적 격차를 문서화하는 역할을 했다. 미국과 독일의 엔진 생산량 비교는 독일이 직면한 불가능한 상황을 보여주었다. 프레젠 휘트니는 포드 모터 컴퍼니와 함께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195 5,000대 이상의 RT-1800 엔진을 생산했다. 이 단일 엔진 유형의 생산량은 독일 전체 전투기 엔진 생산량을 넘어섰다. BMW는 전쟁 내내 약 61,000대의 851 성형 엔진을 생산했다. 독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 인라인 엔진인 다임러 벤츠 DB6095는 총 생산량 약 42,400대에 달했다. 하나의 선진 엔진 유형에 대한 미국 생산량은 독일의 모든 전투기 엔진 총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았다. 1944년 미국 산업은 약 96,000대의 항공기를 생산한 반면 독일은 모든 유형의 항공기를 합쳐 약 25,000대에 그쳤다. 미국 단독으로 전투기 38,000대, 중폭격기 16,000대, 그리고 수천 대의 중형 폭격기, 수송기, 훈련기를 생산했다. 영국 및 소련의 생산량과 합쳐지면 1944년까지 연합군의 항공기 생산 우위는 5대 2를 초과했다. 이러한 생산을 뒷받침하는 산업 기반은 독일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규모로 운영되었다. 미국 알루미늄 회사 에일루미늄 컴퍼니 오브 아메리카 단독으로 독일 전체 알루미늄 산업보다 더 많은 알루미늄을 생산했다. 개별 미국 철강 공장들은 종종 루르 산업지역 전체보다 더 많은 생산량을 기록했다. 차량을 제조하는 자동차 공장들은 이동 조립 라인을 통해 운영된 반면 독일 공장들은 배치 생산 방식을 사용했다. 심지어 항공기를 만드는 기계를 만든 공작 기계들조차도 미국 산업이 자체 수요뿐만 아니라 영국과 소련 동맹국들에게도 상당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생산되었다. 노획된 P-47기들은 결국 유럽 전쟁의 혼란스러운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들의 임무를 마쳤다. 원래 윌리엄 로치의 비틀이었던 T-9FK로 지정된 항공기는 1945년 5월 괴팅겐에서 미군에 의해 회수되었는데 독일군이 평가했던 노획 연합군 항공기 컬렉션 중에서 발견되었다. 미군이 찍은 사진들은 이 항공기가 아직 부분적인 독일군 표식을 달고 FW-190 및 BF-109 옆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실상 노획 장비 박물관과 같았으며 루프트와페의 정보 수집 노력의 광범위함을 기록하고 있었다. 독일 평가 부대에서 사용된 썬더볼트들은 독일 조종사들과 엔지니어들에게 절실히 필요했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하기에는 너무 늦게 받은 교육을 제공했다. 이 항공기는 미국 산업 철학이 우아한 효율성보다 절대적인 능력, 신중한 최적화보다 풍부한 자원, 그리고 개별적인 기술적 탁월함보다 체계적인 물자 우위를 우선시했음을 보여주었다. 거의 무제한적인 자원과 제조 능력으로 구현된 이러한 우선순위는 특정 고립된 매개 변수에서 독일 설계가 우월한 특성을 보여줄 때조차도 총체적으로 독일의 동급 장비를 능가하는 무기 체계를 생산했다. 이 교훈은 P-47 자체를 훨씬 넘어섰다. 노획된 모든 미군 장비는 같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개의 터보 과급 라이트 사이클론 엔진을 장착한 B-17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는 독일이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전략 폭격 능력을 보여주었다. 미국 항공기 기체공학과 영국 롤스로이스 멀린 엔진을 결합한 P-51 머스탱은 많은 역사가들이 전쟁 전체에서 최고의 피스톤 엔진 전투기로 평가하는
기체를 탄생시켰다. 트윈 터보 과급 엔진과 3륜식 착륙 장치를 갖춘 P-38 라이트닝은 비전통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각 항공기 유형은 동일한 근본적인 미국식 접근 방식을 드러냈다. 즉, 자원 부족으로 제한된 영리한 최적화보다는 무한한 산업 역량에 뒷받침된 우월한 공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루프트바페 분석가들은 자신들이 우월한 전술이나 더 잘 훈련된 조종사에게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관찰했다. 물론 미군 훈련 프로그램이 압도적인 수의 적절한 조종사를 배출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들은 한 산업 시스템에 의해 패배하고 있었다. 미국인들은 적절한 장비를 설계한 다음 독일의 질적 우위를 점점 더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물량으로 생산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막대한 제조 능력, 풍부한 원자재, 효율적인 물류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산업적 강점에 맞춰 설계했다. 1943년까지 독일은 치명적인 산업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설계 작업을 진행했으며 더 이상 산업적 힘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을 공학적 영리함으로 이루어내려 애썼다. 이러한 전략적 함의는 루프트바페의 기술부서 전반에 걸쳐 잘 기록되었다. 독일은 개별적으로 상대방보다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항공기를 갖춘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공군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주장될 수 있다. 초기에는 독일 조종사들이 대부분의 적군보다 더 잘 훈련되어 있었다. 독일의 전술은 더 정교했지만 독일 산업은 훨씬 더 큰 산업 자원을 가진 적을 상대할 때 이러한 우위를 유지할 근본적인 역량이 부족했다. 미국의 항공기 생산량은 1940년, 1941년, 그리고 1942년에 걸쳐 거듭 2배로 증가했으며 1944년에는 미국 공장들이 연간 96천 대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할 때까지 계속 확장되었다. 독일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에도 4천 대 이상의 항공기를 생산한 적이 없었다. 미국과 독일 항공기 간의 품질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꾸준히 벌어졌다. 1942년에는 독일 항공기가 종종 미국 상대기보다 우월했다. 1944년에는 미국 항공기가 거의 모든 중요한 범주에서 독일 설계와 동등하거나 능가했다. 1945년에는 그 격차가 시면으로 변화했다. P-52H와 P-47N 같은 미국 전투기들은 이미 훌륭한 기본 설계의 진화적 개선을 보여주었다. TR-152 같은 독일 전투기들은 전략 폭격, 원자재 부족, 그리고 숙련공을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강제 노동자로 대체하는 것에 복합적인 압력 아래 붕괴하는 산업 시스템에서 더 많은 성능을 끌어내려는 필사적인 시도를 나타냈다. 끝없이 밀려오는 유능한 적 항공기에 직면하면서 루프트바페 사기에 미친 심리적 영향은 물적 손실만큼이나 파괴적이었다. 독일 조종사들은 명예로운 전투를 벌이는 전사라기보다는 체계적인 파괴 작전의 표적이 된 기분이라고 보고했다. 아무리 많은 연합군 항공기를 격추해도 다음 날에는 더 많은 항공기가 나타났다. 아무리 능숙하게 싸웠어도 미국의 수적 우위는 결국 순수한 소모전을 통해 승리했다. 적의 장비가 종종 자신들보다 우월하고 훨씬 더 많은 양으로 공급되며 더 나은 물류 지원을 받고 손실 시 신속하게 교체되는 적절히 훈련된 조종사들이 조종한다는 사실은 1944년 내내 전투기 부대 전체에 퍼진 피할 수 없는 패배감의 원인이 되었다. 노획된 P-47은 이러한 현실의 실질적인 물리적 증거 역할을 했다. 이것들은 선전 주장이나 과장된 정보 보고가 아니었다. 독일 조종사들이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실제 항공기였다. 썬더볼트는 어떤 기적의 무기나 혁명적인 기술적 돌파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임무에 맞게 적절히 설계되고 충분한 동력을 갖추고 잘 무장하고 적절히 보호되며 물질적 우위의 체계적인 적용을 통해 적을 압도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제조된 매우 좋은 전투기였다.
마지막 역사적 아이러니는 독일인들이 이 교훈들을 철저히 배우고 전문적으로 기록하며 그 함의를 완전히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얻은 지식을 결코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의 산업적 우월성을 이해하는 것이 독일에게 동등한 양의 동등한 항공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알루미늄, 강철, 연료, 숙련공, 손상되지 않은 공장, 그리고 작동하는 운송 네트워크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P-47의 정확한 성능을 아는 것이 유사한 터보 과급 시스템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고온 합금, 정밀 제조 장비,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훈련된 인력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노획된 항공기에서 수집된 정보는 패배를 피할 현실적인 경로를 제시하지 못한 채 독일 패배의 차원을 전문적인 철저함으로 기록했다. 1945년 5월 연합군이 레클린과 그 관련 시설을 점령했을 때 그들은 노획된 항공기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를 발견했다. 전쟁 중 검사되었던 모든 미국 및 영국 항공기의 모든 측정 가능한 특성을 상세히 기록한 독일 기술 보고서들이 서류 캐비닛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 보고서들은 기술적 철저함과 과학적 객관성의 모범이었다. 또한 이 보고서들은 독일이 관찰하고 측정할 수는 있었지만 악화되는 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결코 재현할 수 없었던 성능들을 꼼꼼하게 문서화하는데 수천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음을 나타냈다. 전쟁 후 독일 보고서를 검토한 미국 기술정보팀은 독일 엔지니어들이 때로는 미국 지휘관들보다 미국 항공기 성능을 더 명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전문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다. 독일인들은 미국 조종사들이 경험을 통해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미국 설계의 약점들을 파악했다. 기술 분석은 종종 자신들의 장비에 대한 동등한 미국 평가보다 더 상세하고 엄격했다. 독일의 공학적 역량은 결코 의심받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검토자들은 독일 보고서들이 독일의 전략적 상황에 대해 암묵적으로 드러낸 점도 지적했다. 독일은 그 임무에 불충분한 산업 기반으로 현대 산업 전쟁을 싸우려 했다. 그들은 우수한 공학, 전쟁 초기 우월한 조종사 훈련, 그리고 필요에 의해 탄생한 전술적 혁신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러한 장점들은 유사한 자원 제약을 가진 적들을 상대로 한 초기 승리들을 통해 그들을 지탱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주요 강대국을 합친 것보다 더 큰 산업 역량을 가진 미국과 같은 적을 상대로는 뛰어난 공학 기술과 전술적 기량은 필연적인 결과를 바꾸기보다는 단지 지연시킬 뿐이었다. 노획된 P-47 썬더볼트를 검토하는 독일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제2차 세계대전 무렵 진화했던 산업전쟁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사례 연구를 제공한다. 썬더볼트가 모든 가능한 측정 기준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전투기였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 우위에 고립된 사례들을 전략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의 물량으로 생산된 매우 효과적인 전투기였기 때문에 성공했다. 미국 산업은 15,683대의 썬더볼트를 제작하는 동시에 11,86대의 P-51 머스탱, 13,377대의 P-38 라이트닝, 13,738대의 F-6F 헬캐스, 그리고 12,571대의 F-4U 콜세어를 제작했다. 전쟁 중 미국의 총 전투기 생산량은 70,000대를 넘어섰다. 각 항공기는 수천 시간의 숙련 노동, 수톤의 알루미늄과 강철, 수백 개의 정밀 부품, 그리고 독일이 따라올 수 없는 제조 역량을 상징했다. P-47 썬더볼트는 그것과 싸웠던 독일 조종사들에게 미국 산업 지배력의 상징이 되었다.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은 미국 조종사들이 붙인 별명인 The Jog, Did the Jog를 사용했는데 이는 그 투박한 외형을 인정하는 뜻이었다. 또한 많은 비행대들이 엔진 카울링에 그린 썬더버드 문장을 따서 인디애나라고도 불렀다. 손실이 증가하고 전략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부는 단순히 그 팔문 전투기라고 부르며
미국 전투기가 전술적 우위를 차지하는 고도에서 썬더볼트와 교전하는 것을 쓰라린 경험을 통해 피하는 법을 배웠다. 이는 터보 과급기가 P-47의 결정적인 성능 우위를 제공하는 2000피트 이상의 고도에서의 전투를 점점 더 피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P-47 썬더볼트는 공중전에서 약 3,752대의 적 항공기를 파괴했으며 작전사고, 기계 고장, 지상 공격 임무를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약 3,499대의 P-47이 손실되었다. 총 손실에서 이 대략 1대1 교환 비율은 1944년 중반부터 썬더볼트가 주로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며 주로 공중전보다는 적어도 임무 중 강렬한 대공포 사격에 직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인다. 1943년과 1944년 초 순수한 전투기 호위 역할에서 P-47은 특히 터보 과급기 이점이 가장 두드러진 고고도에서 훨씬 더 나은 교환 비율을 달성했다. 지상 공격 역할은 다용도성을 강조하는 미국 설계 철학의 또 다른 측면을 드러냈다. 1944년 우월한 항속거리를 가진 P-51 머스탱이 폭격기 호위 임무를 인계하기 시작하자 제9공군은 많은 썬더볼트 그룹을 전술항공 지원 임무로 재배치했다. 신뢰할 수 있는 공랭식 성형 엔진과 중장갑 보호를 갖춘 견고한 P-47은 위험한 적어도 공격 임무에 특히 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적어도 공중전에서 육중해 보이게 만들었던 특성들, 즉 상당한 크기, 무거운 중량, 포괄적인 장갑, 강력한 무장은 기동성보다 생존성과 화력이 더 중요한 지상 공격 임무에 거의 이상적이었다. 지상 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썬더볼트 조종사들은 엄청난 양의 독일군 장비를 파괴했다. 건카메라 영상과 전후 보고서를 통해 기록된 공식 주장에 따르면 8,600대 이상의 철도 차량, 9,000대의 기관차, 6,000대의 장갑 전투 차량, 그리고 68,000대의 트럭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불가피하게 일부 중복을 포함했을지라도 파괴의 규모는 부인할 수 없었고 독일 군사작전에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쳤다. 8정의 기관총 외에 폭탄과 로켓으로 무장한 P-47은 진정한 다목적 전투기로 진화했다. 독일 지상군은 저고도에서 프렛 앤 휘트니 R2800 성형 엔진의 특징적인 소리를 알아보고 두려워하게 되었다. 깊은 운군거림은 독일군이 대체로 막을 수 없는 임박한 공격을 경고했다. 끊임없는 공중 공격의 심리적 영향은 상당한 물적 손실과 물류 및 통신의 혼란과 결합되어 1944년과 1945년 내내 독일 지상군의 전투 효율성을 측정 가능하게 저하시켰다. 특정 노획 항공기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이 이야기의 에필로그를 제공한다. 독일군에 의해 T-9FK로 지정되었던 윌리엄 로치의 P-46D 비틀 40D G2249 hum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1945년 5월 괴팅겐에서 미군에 의해 회수되었다. 독일의 시험 절차를 검토하는 미국 정보팀의 평가를 거쳐 그 항공기는 결국 폐기되었다. T-9FLK로 지정되었던 로이드 헤스코크의 P-46D 49-75971도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다. 회수되었지만 역사적 목적을 위해 보존되지는 않았다. 포획된 조종사들의 운명은 확연히 달랐다. 윌리엄 로치는 전쟁의 남은 기간 동안 독일 바르트의 슈탈라크 루프트 1에서 보냈다. 그는 1945년 5월 소련군에 의해 해방되어 미국으로 돌아왔다. 로이드 헤스코크는 11개월 동안 전쟁 포로로 지냈으며 주로 악명 높은 대탈주가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 그가 도착했던 슈탈라크 루프트 3에 수용되어 있었다. 그는 수천 명의 백인 포로들 중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종사였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서쪽으로 진격하자 독일군은 수용소를 비우고 포로들을 슈탈라크 7A 그리고 슈탈라크 6ND로 향하는
잔혹한 겨울 행군에 강제 동원했다. 그는 1945년 4월 연합군에 의해 해방되었다. 헤스코크는 미국으로 돌아와 전후 미 공군의 인종차별 철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훗날 라이트 패터슨 공군 기지에서 공중 정찰 사진술의 혁신을 개척했다. 한스 페러레어는 195가지 다른 항공기 유형, 심지어 분쟁 내내 수많은 연합군 포획 항공기를 조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았다. 그의 탁월한 안전 기록은 시험 비행, 경력 내내 단 한 번도 항공기를 추락시키거나 심각하게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항공 역사상 독보적이다. 전쟁 후 그는 독일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연합군 정보기관에 광범위한 보고를 제공했다. 그의 회고록은 1977년 독일어로 출판되었고 1980년 영어로 번역되었으며 독일의 포획 항공기 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상세한 직접적인 증언 중 하나를 제공하고 루프트와페가 연합군 항공 기술을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독일의 손에 넘어간 P-47 썬더볼트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더 넓은 교훈은 특정 항공기 유형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초월한다. 레클린에서 진행된 썬더볼트 평가를 통해 1943년까지 유럽 상공의 공중전 결과는 조종사의 기술, 전술적 혁신, 심지어 좁은 기술적 의미에서의 항공기 성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적 규모로 적용된 산업 생산 능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적절한 장비를 설계하고 압도적인 양으로 생산하는 동시에 현대 군대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다른 것들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기술적으로는 우월하지만 불충분한 양으로 장비를 생산하는 적들을 필연적으로 물리칠 것이었다. 1943년 말 독일의 상황은 연합된 산업 생산 능력이 독일의 생산 능력을 5배 이상 초과하는 적들과 산업적으로 경쟁하려 시도하는 국가의 그것이었다. 프랑스가 함락된 후 영국이 항복을 거부했을 때 소련이 초기 독일의 맹공격을 견뎌내고 산업시설을 독일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전시켰을 때 그리고 미국이 방대하고 손상되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했을 때 독일의 군사적 승리로 가는 길은 사실상 닫혔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독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전투를 계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결론이 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파괴가 발생할 것인지였다. 따라서 레클린의 비틀과 다른 포획된 썬더볼트의 이야기는 독일의 광범위한 전략적 딜레마의 축소판이 된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미국 장비를 검토하고 미국의 역량을 이해하며 미국의 산업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었다. 이 지식은 전문적으로 수집되고 신중하게 분석되었으며 철저하게 문서화되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미국의 산업 생산량과 경쟁하는 데 필요한 알루미늄, 강철, 고무, 연료, 공작 기계, 숙련된 노동자, 손상되지 않은 공장, 그리고 기능하는 철도를 생산할 수 없었다. 레클린에서 독일 엔지니어들이 아주 상세하게 검토한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는 20세기 산업화된 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진실을 입증했다. 유능한 공학과 적절한 전술적 실행을 통해 체계적으로 적용된 물적 풍요는 자원 부족으로 제약된 기술적 우월성을 물리칠 것이었다. 미국의 무기고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는 아무리 인상적이라 할지라도 개별 기술이 아니라 수천 개의 복잡한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구상, 설계, 개발, 시험, 생산하고 물류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품질을 유지하고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완전한 산업 시스템이었다. 포획된 썬더볼트들은 이 교훈을 부인할 수 없는 명확성으로 가르쳐 주었다. 독일 엔지니어들은 이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전문적으로 문서화하며 지휘 계통을 통해 정확하게 보고했다. 이 교훈은 너무 늦게 도착하여 아무 소용이 없었다. 1943년 말 윌리엄 로치의 비틀이 레클린에서 세심하게 검토될 무렵 전쟁의 결과는 이미 어떤 독일 공학 기술이나
조종사의 용기로도 극복할 수 없는 산업적 계산에 의해 결정되어 있었다. 독일 비행장에 앉아 미국 성조기 위에 서둘러 발켄크로이츠 독일군 십자문양을 단 썬더볼트들은 이미 도래한 미래, 즉 산업 생산 능력이 현대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미래를 상징했다.